2019년 8월 8일 새벽 5시 멕시코 미초아칸주 우루아판 시내를 통과하는 대로변에서 아주 끔찍한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전시된 시신들. 그들은 로프에 묶여 심한 고문의 흔적을 가진 채 다리 아래로 매달려 있었죠.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섰던 수많은 시민과 운전자들은 다리에 매달린 처참한 시신을 그대로 목격해야만 했는데요. 그 옆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쟁 조직을 돕는 자는 누구든 이렇게 끝장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선량한 시민 여러분은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이 짧은 메시지는 말이죠. 2026년 현재까지도 멕시코의 수많은 경찰과 군대보다 더 강력하게 멕시코 전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참고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저 피해자들은 경쟁 조직원이 아니라 경쟁 조직에게 상납을 해야만 했던 상인, 뮤지션, 웨이터, 전업주부, 한마디로 여러분들 같이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멕시코의 일상처럼 만들어버린 악마들. 이번 영상은 그 악마들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다고 알려진 CJNG 카르텔에 대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벌어졌던 흥미로운 범죄 뉴스들을 모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있는 라디오 채널 악행의 역사입니다. 네, 이것은 2025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올린 영상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한 마약 밀수선을 경고 없이 그대로 박살내는 모습이죠. 여기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제법 위반이다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해에 약 관련으로 죽어가는 사람만 약 10만 명입니다. 뭐 대충 계산하면 하루에 270명, 1시간마다 약 11명씩 죽어간다는 얘기였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20일 멕시코 및 중남미 카르텔들을 FTO 및 SDGT로 지정했는데요. 자, 여기에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전 세계 은행들은 미국과의 거래가 끊길까봐 SDGT 명단에 오른 사람들과는 절대 거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만약 그들과 관련된 후원자, 가족 혹은 공범들의 돈이 미국 은행에 있다면 그들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들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없게 되어 하루아침에 몽땅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 지정이 되면 알카에다나 IS 같은 국제 테러 단체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그날부로 지명 수배자가 되어 FBI에게 쫓기게 되거나 미국 입국이 영원히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군대와 정보기관에게도 막강한 권한이 새로 주어져 경고 없이 마약 밀수선을 미사일로 폭파시킨다거나 멕시코로 직접 넘어가 특수 작전을 펼치는 것도 가능해지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제 테러 단체로 지정된 카르텔 범죄자들을 국가 방어 차원에서 사살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럼 어떤 카르텔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지목되었을까요? 당시 지정된 멕시코의 카르텔은 총 6개 조직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날로아 카르텔 CDS. 엘차포와 엘 마요가 이끌었던 멕시코 넘버원 카르텔 조직으로 현재 미국 내 펜타닐 유입의 핵심 주범으로 지목된 요주의 세력이죠. 두 번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 2026년 2월 사살된 엘멘초가 이끌었던 멕시코 넘버2 카르텔 조직으로 현재는 후계자 문제로 인해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 세력입니다. 세 번째, 걸프 카르텔 CDG. 멕시코 동북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카르텔 조직으로 1930년대에 만들어져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세력이죠. 네 번째, 라 파밀리아 미초아카나 카르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대 두목 엘마스 로코가 성기사단 흉내를 내며 온갖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던 아주 끔찍한 세력입니다. 다섯 번째, 노르에스테 카르텔 CDN. 과거 잔혹함으로 유명했던 로스세타스 카르텔에서 분리된 조직으로 미국 국경 근처인 누에보 라레도의 자리를 잡고 미국 내의 납치나 인신매매 같은 강력 범죄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죠. 여섯 번째, 카르텔레스 우니도스, 일명 연합 카르텔. 앞서 소개해드린 CJNG에 맞서기 위해 지역 카르텔들이 연합한 조직으로 다른 카르텔들보다 영향력은 작지만 멕시코군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만큼 잘 무장되었다고 알려진 세력입니다. 이외에도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 계기가 되었던 트렌데 아라구아와 미국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MS-13도 함께 지정되었는데요. 이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마약 거래 단체가 아닌 무장을 갖추고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초국가적 테러 단체입니다. 더 이상 단속이 아닌 즉각 사살, 멕시코와의 공조가 아닌 직접 체포를 하겠습니다. 라고요. 실제로 이들의 약 공급망이 유럽을 지나 대한민국까지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트럼프의 판단은 아주 시적절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CJNG는 어떤 카르텔일까요? 멕시코군 헬기를 격추시키고 장갑차까지 동원해 시가전을 벌이는 카르텔.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는 카르텔. 정치인들조차 대놓고 암살하는 카르텔. 카르텔들이 두려워하는 카르텔. 그들이 바로 CJNG입니다. 까르텔 데 할리스코 누에바 헤네라시온. 여기서 데 할리스코는 할리스코의, 누에바 헤네라시온은 새로운 세대. 그래서 할리스코의 신세대 카르텔이라고 불리고 있죠. 여기서 잠깐, 멕시코 카르텔들은 왜 지역 이름을 조직명으로 삼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남아나 남미, 흑인 사회에는 특유의 끈끈하고 절대적인 파밀리아 문화가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특히 멕시코 카르텔 내에서는 이 특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배신에 대해 민감하고 가족에 대한 복수심이 강력한 편이죠. 주요 간부들을 친인척으로 도배하는 것도 같은 이유고요. 그런데 조직명을 지역 이름으로 하는 게 그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우리는 할리스코의 새로운 세대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외지인이 아니라 이 할리스코 지역 주민의 아들들이며 고향을 지키는 존재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카르텔이라는 범죄 조직은 언제나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지지가 있어야 장기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보디가드 이미지를 내세우곤 하는데요. 또 다른 이유로는 다른 카르텔들에게 정통성을 선언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상징하는 근본 카르텔은 나야. 여기에 공급망과 유통망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나를 통해야만 해. 라는 일종의 상표권 등록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로 유입되는 신입이나 말단 조직원들에게 결속력을 교육시키기도 쉽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협회, 사단 법인 같은 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6년 멕시코 카르텔 세력 분포도인데요. 이 연두색과 하늘색 지역이 시날로아 카르텔, 초록색과 파란색 지역이 걸프 카르텔, 노란색 지역이 라 파밀리아 미초아카나 카르텔, 갈색 지역이 노르에스테 카르텔, 이 동그라미 지역이 카르텔레스 우니도스의 세력권인데요. 그리고 이 검은색과 빗금 쳐진 거대한 지역이 바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의 영역입니다. 참고로 할리스코주는 여기고요. 그리고 색깔이 안 칠해진 구역은 멕시코 시티같이 공권력이 강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카르텔의 영향력이 약할 뿐이지 절대 안전한 지역은 아니죠. 작년 한 해 동안 멕시코 시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만 약 850건이니까요. 어쨌든 이 넓은 영토를 가진 CJNG의 조직원 수는 얼마일까요? 2025년 국립마약위협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CJNG의 조직원 수는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지만 조직원들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40개국에서 활동 중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주에서 활동 중이라고 하죠. CJNG는 이들을 통해 펜타닐, 필로폰, 코카인 등의 제조 및 유통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연료 절도, 갈취, 인신매매, 부동산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며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검은 돈은 로스 쿠이니스라는 금융 조직을 통해 가상화폐, 현금 밀수, 무역업, 사업체 운영 등으로 세탁되고 있고요. 포브스지에 따르면 2017년 당시 CJNG의 자산 규모는 약 500억 달러였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CJNG는 한화 약 75조 원을 가진 초거대 범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두목 엘멘추 목에 걸렸던 현상금만 1,500만 달러, 약 217억 원이었으니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에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대규모 부정부패 조사 오페라시온 에남브레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죠. 방관을 넘어 직접 카르텔 범죄에 가담했다 체포된 140여 명의 공무원이 현직 및 전직 시장, 시 보안 책임자 등이었으니까요.
그중에는 현직 대통령이 속해 있는 모레나당의 당원들도 있었으니 멕시코인들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미국 뉴욕 검찰과 연방 마약 단속국이 시날로와 카르텔에게 뇌물을 받고 거래를 도와준 모레나당 소속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무더기로 기소하기도 했죠. 만약 서울시장과 경찰청장이 범죄 조직과 한패고 거기다 민주당 안에도 그런 인간들이 무더기로 있다면 아마 광화문 광장은 난리가 나겠죠. 이처럼 카르텔의 거대한 자금은 상당수가 정치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CJNG의 경우 올해 콜롬비아의 유명한 뉴스 채널 블루 라디오에서 재미있는 자료들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것은 CJNG가 다스리고 있는 멕시코의 작은 도시 타팔파라는 곳의 재정 장부입니다. 요즘엔 나르코 노미나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번역하면 카르텔 월급 리스트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멕시코 페소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화로 계산해서 표기했습니다. 이 왼쪽부터 보시면 2025년 12월 지출 내역이 있죠. 총 조직원 월급 1억 300만 원. 대략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치면 말단 조직원이 대충 50명 정도란 소리죠. 업무 경비는 7,400만 원, 경찰 뇌물 비용 2,300만 원, 상위 간부에게 상납하는 돈이 매월 7,800만 원, 지역 축제 후원에 175만 원, 통신 장비 구입 4,400만 원. 정보원들은 지원이 빵빵하네요. 2,430만 원. 지역 구호 물품 돌리는데 7,500만 원. 해서 총 지출이 대략 5억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길래 지역 구호 물품을 7,500만 원씩이나 보내고 5억 원의 지출을 하는 걸까요? 바로 옆에 수익 장부를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코쿨라는 서울 절반 크기의 농업도시, 타팔파는 서울 정도 크기의 휴양도시인데요. 이 작은 두 도시에서 CJNG가 한 달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각각 6억 7,800만 원, 7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불법 슬롯머신 수익 4,300만 원까지. 와중에 디아블로 아재가 삥땅 친 1억 3천을 빼도 이 카르텔은 단 한 달 만에 13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작은 도시에서 뭘로 돈을 벌길래? 그 답은 또 맨 오른쪽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한 부분 보이시나요? 해당 구역의 토지와 목장 관리 그리고 모든 법정 문제와 행정 서류 작업은 변호사들이 전담한다. 네, 사람들한테 보비를 뜯어내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변호사들과 함께 말이죠. 바꿔 말하면 이들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도록 돈을 뜯어내고 있고 그 돈으로 다시 경찰, 판사, 검사들에게 뇌물까지 주니 대규모로 이슈화된 살인사건이 아닌 이상 감옥은커녕 재판장에 설 일조차 거의 없는 거죠. 말단 조직원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문서에 적힌 개인별 주급 목록을 보면 말단 조직원들의 주급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인데요. 반면 현재 멕시코 농촌에서 주 6일 동안 일하고 받는 주급은 20만 원이 채 되질 않습니다. 그저 오토바이에 앉아 무전만 때리고 있는 사람이 농장에서 몸 갈아가며 일하는 사람보다 2배를 더 벌어가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 무장대원이나 정보원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2배, 3배 혹은 왼쪽의 디아블로 아재처럼 한 달에 1억씩을 벌 수 있으니 멕시코 농촌 지역에서는 카르텔 조직원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생기고 카르텔에게 뇌물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월급 80만 원으로 1억을 번다는 건 평생 불가능하니까요. 2015년 할리스코주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던 에두아르도 알마게르 전 총장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패 조사 결과 할리스코주 경찰은 5명 중에 1명이 갱단과 협력 중이었고 나머지 70%는 방관 중이었다. 이렇게 매수된 경찰들은 정부의 소탕 작전을 미리 알려주거나 범죄 차량 등을 검문 없이 통과시켜주었고 라이벌 카르텔들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제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죠. 심지어는 카르텔 간부들을 직접 경호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플라타 오 플로모라는 말처럼 돈으로만 그들을 유혹한 것은 아니었겠죠. 참고로 저 말은 뇌물을 받고 카르텔의 뒤를 봐줄 것인지 거절하고 총알을 맞을 것인지 물어보는 굉장히 유명한 카르텔 은어입니다. 아주 역겹고 끔찍한 말이죠. 어쨌든 이런 작은 도시에서도 경찰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수천만 원이라고 하니
고위 공직자들에게 들어가는 뇌물은 최소 억 단위 혹은 수십억 단위일 텐데요. 실제로 2019년에 체포된 헤나로 가르시아 루나라는 멕시코 전 장관은 시날로아 카르텔에게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38년형을 선고받아 미국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범죄 조직이 날고기여도 CJNG는 어떻게 75조라는 돈을 모았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항구 장악에 있었습니다. 다시 이 지도를 보실 텐데요. 여기 만사니오 항구는 2024년 기준 멕시코 전체 물동량의 약 42%로 1위, 라사로 카르데나스 항구가 약 26%로 2위, 베라크루스 항구가 약 14%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CJNG는 말이죠, 이 세 항구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어떤 조폭들이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항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이 항구들은 공식적으로 멕시코 연방정부의 소유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 CJNG에 포섭되어 있다 보니 밀수, 밀매, 납치, 통행세, 탈세 같은 다양한 범죄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거대한 이득 때문에 수많은 카르텔들이 어떻게든 항구를 얻고자 피해 전쟁을 벌였지만 살아남은 것은 CJNG였습니다. 물론 2026년 현재 만사니오 항구 같은 경우 라이벌 카르텔들이 아직도 도전 중입니다만 어쨌든 CJNG는 이곳들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약 공급망을 가질 수 있었죠. 여기서 하나 놀라운 점, 항구에서 수출되는 것은 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포레스트 트렌즈라는 단체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CJNG 카르텔은 무력으로 빼앗은 멕시코 케레타로주와 미초아칸주 광산에서 생산된 수은과 철광석을 불법 수출하거나 치와와주의 원시림에서 무단으로 베어낸 목재를 불법 수출해 무려 8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광산을 무력으로 빼앗는 과정이 아주 악랄합니다. 먼저 이놈들은 광산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막고 통행세를 받아 챙기면서 서서히 업체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업체를 카르텔들이 헐값에 사버린다고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엔 뇌물과 협박으로 아예 운영권을 뺏는 놈들도 있다고 하죠. 골 때리는 건 그렇게 광산을 강탈한 후 근처 마을에 학교를 지어주거나 생필품을 나눠주며 민심을 사고 더 높은 임금으로 주민들을 고용해 마을 사람들까지 한편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저항은 모두 실종 처리가 되는 거죠. 광산들은 대부분 공권력이 제대로 닿지 않는 오지에 있으니까요. 이처럼 CJNG는 밀매와 일반 서민들의 피를 빠는 짓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렇게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그들의 용어로 꼬브로 데 피소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올해 5월 2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최신 영상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중고품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비 씨에게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탄 한 남성이 매장에 나타나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고 그 상자 안에는 연락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불을 지르고 너와 네 아들을 죽이겠다. 네 집의 위치는 이미 파악했다. From 할리스코 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전화번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녀는 자녀들을 피신시켰고 직원들 월급에 세금에 남동생 수술비에 상납금까지 내고 나면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며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일반 시민들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겠죠. 대한민국도 90년대 말까지 이러한 짓들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깡패한테 삥 뜯기는 포장마차 주인 이야기가 영화 드라마 속 단골 소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CJNG 놈들은 자영업자들에게만 돈을 뜯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너무나도 유명한 아보카도 농장 갈취. 이건 슈카월드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죠. 전 세계에 공급되는 아보카도의 대부분은 멕시코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린 골드라 불리는 이 값비싼 아보카도가 멕시코 미초아칸주에서만 연간 약 200만 톤이 생산되고 있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아보카도 산업은 4만 개가 넘는 농장들 그리고 약 30만 명의 종사자가 얽혀있는 4조 규모의 대형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미초아칸주에서는 CJNG뿐 아니라 라 파밀리아 미초아카나, 카르텔레스 우니도스 같은 대형 카르텔들의 충돌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는 라임 농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카르텔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농장에게 삥을 뜯는 걸까요? 먼저 생산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와 라임을 실은 트럭이 포장 공장이나 도매 시장으로 갈 때마다 박스당 통행세를 받는 것도 쏠쏠하고요. 다른 카르텔로부터 보호해준다며 보호비를 받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농부들에게 수확할 날짜와 양을 미리 정해주면서 시장 공급량을 통제하고 이에 따른 가격 장난질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축산물 업계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지역 내 도축장과 정육점을 장악한 카르텔들은 업자들에게 반드시 지정된 도축장과 정육점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데요. 당연히 카르텔들이 지정한 곳은 일반적인 곳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르텔 입에도 커미션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해안가를 장악당한 어부들의 경우는 조업 허가비를 내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나갈 때마다 돈을 내면서 카르텔에게 허락을 받는 거죠. 특히 가격이 비싼 새우나 전복을 키우는 양식장들은 집중 관리 대상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희가 키로당 한 이 정도 가격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불만 있으시면 지금 바로 말씀들 하세요. 라며 새우나 전복을 헐값에 구입해 그것들을 직접 수출하거나 도시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방식인데요. 물론 이런 갈취는 CJNG만의 고유한 범죄는 아닙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깡패들이 다 하고 있는 짓거리죠. 야인시대 김도한 아저씨도 결국 상인들한테 보호비 받은 걸로 술도 마시고 부하들 월급도 주고 꺼드럭대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갈취보다 더 수익성이 뛰어난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연료절도. 전문 용어로 왓찌꼴, 연료절도범들은 왓찌꼴레로스라고 부르죠. 멕시코에서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처럼 석유와 천연가스를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2020년 코로나 당시 170조 원이라는 역사적인 부채를 찍은 후 현재까지 정부 세금으로 부채를 떼우고 있는 멕시코 국영 에너지 기업 페맥스죠. 어쨌든 이 페맥스는 넓은 멕시코 땅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여기저기 수많은 송유관들을 설치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주 가끔씩 송유관 밀집 지역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와치코를 위해 카르텔들이 모이는 지역이었죠. 과거 이 연료 절도 사업을 메인으로 삼았던 카르텔은 로스세타스였습니다. 단속이 심한 약사업보다 리스크가 적고 원료를 수입할 필요도 제조를 할 필요도 없이 하루 만에 뽑아서 바로 팔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로스세타스가 CJNG에게 털리게 되면서 이 사업 인프라는 그대로 CJNG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냐면 2025년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페맥스가 이 와치꼴로 인해 입는 손해액이 매년 10억에서 30억 달러, 한화 약 1.3조에서 4조 원이었다고 하죠. 이러니 회사가 빚이 많을 수밖에. 어쨌든 CJNG는 이렇게 빼돌린 연료를 일반 주유소나 물류회사에 강매하거나 혹은 미국 중남미로 불법 수출을 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 짓을 하면서 페맥스 관련 노동자와 보안군을 살해하거나 송유관 폭발 사고를 유발해 많은 인명피해를 낸다는 점이었죠. 실제로 2019년 1월 이달고주의 송유관 폭발 사고는 한국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망자만 137명. 물론 카르텔이 뚫어놓은 구멍에 기름이 새자 그 기름 도둑질하겠다고 몰려든 주민들이 죽은 것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모든 원인은 카르텔에게 있죠. 자, 여기까지가 메인 비즈니스였고요. 이제 CJNG의 부업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중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건 시골의 작은 범죄 조직에게 CJNG의 이름값을 빌려주고 상납금을 받는 일명 프랜차이즈 임대 사업이죠. 물론 이 방식을 CJNG가 최초로 사용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돈을 내면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해적단처럼 자신들의 깃발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거기다 약 원료 제공, 유통망 공유, 군사훈련, 무기 지원, 경쟁 조직 제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시골의 작은 범죄 조직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나쁜 짓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돼서 좋았던 거죠. 마치 은퇴한 시니어들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통해 손쉽게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랄까요. 본사에서 삥 뜯기고 갑질당하는 부분도 똑같다고 볼 수 있죠. CJNG 입장에서도 대환영입니다.
보통 지역 하나를 먹으려면 토착 세력과 전쟁을 하거나 엄청난 돈을 써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알아서 그 지역 사람들이 카르텔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카르텔 입장에서도 돈 벌고 든든한 동맹 생기고 지역 네트워크까지 얻으니 전혀 나쁠 게 없었죠. 실제로 CJNG가 신생 카르텔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세력을 넓혀 멕시코 넘버 2 카르텔이 된 배경에는 이 프랜차이즈 임대 사업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CJNG는 군대처럼 무장된 전투부대의 훈련 영상과 잔인한 처형 영상 등을 배포하며 마치 한국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매출을 뻥튀기 하며 고객들을 모으듯 자신들의 가장 강력하고 자비 없는 카르텔로 홍보하면서 고객들을 모았는데요. 이렇게 모은 고객들에게 무기와 훈련된 용병들을 적극 공급해주고 외국에서 약재로 사다가 갖다주고 국경 넘어 외국의 판매처까지 소개시켜주고 상납금만 잘 내면 그 외의 수익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율권까지 보장하다 보니 다른 카르텔 프랜차이즈보다 메리트가 상당했죠. 단 배신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카르텔보다 잔인한 대가를 치르게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탈자를 막고 그렇게 생긴 결집력으로 다른 카르텔과의 전쟁에 계속 승리하면서 CJNG는 2009년에 시작된 신생 카르텔임에도 단기간에 가장 위험한 멕시코 카르텔이 될 수 있었죠.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프랜차이즈 임대 비용이었는데요. 여기까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로스 세타스 같이 수천만 원짜리 가맹비를 받는 카르텔이 있는가 하면 CJNG 같이 가맹비 대신 범죄 수익의 30에서 50% 로열티를 떼가는 카르텔도 있다고 합니다. 네, 둘 다 가맹점 피 빨아먹는 끔찍한 쓰레기들이죠. 타임쉐어 사기 사건도 아주 유명합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에 이은 3대 온라인 사기 중 하나죠. 간단하게 말해 온라인으로 부동산 사기를 치는 건데요. 여기서 타임쉐어가 뭐냐? 직역하면 시간을 나눈다는 뜻으로 콘도나 리조트 같은 휴양지 숙박시설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거나 이용 권리를 나눠 가진다는 부동산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12억짜리 별장을 혼자 사면 비싸고 관리하기도 힘드니 12명이서 1억 원씩 넣고 별장을 구입한 다음 이용 시간을 각자 한 달씩 통으로 가지는 시스템인 거죠. 내 이용 시간에 직접 가서 쉬든 누군가에게 임대를 해주든 그건 자유고요. 한국으로 따지면 리조트 회원권 분양과 비슷한 개념이죠. 어쨌든 미국의 할아버지들도 은퇴 후 편안하게 연금과 임대료를 받으며 경치 좋은 데 놀러 다니는 걸 로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러한 투자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는 평생 모은 돈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 휴양지의 고급 리조트 객실이나 별장을 하나 구매해 평상시엔 숙박료를 받아 생활비로 쓰고 가끔씩은 내가 직접 가서 쉬는 환상적인 노후를 즐기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문제는 건물이 해외에 있다 보니 관리하고 세금 내는 문제가 매우 빡세다는 데 있죠. 때문에 미국에는 노인들이 타임쉐어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처치 곤란에 빠져 골머리 썩는 경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CJNG는 바로 여기에 포인트를 두었죠. 사건의 발단이 된 지역은 바로 이곳입니다. 푸에르토 바야르타. 매년 600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휴양지라고 하는데요. LA 같은 미국 서부에서는 비행기로 2-3시간밖에 안 걸리고 비교적 저렴한 물가와 다양한 관광 코스, 편리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어 은퇴한 미국인들이 정착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보도에 따르면 이 푸에르토 바야르타에는 무려 50개가 넘는 타임쉐어용 콘도 단지가 바다를 따라 흩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인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CJNG 카르텔의 본거지인 할리스코주에 어떻게 여행을 가고 또 투자를 한다는 게 참 한국으로 따지면요. 평생 모은 돈을 필리핀에 투자하는 느낌일까요? 어쨌든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CJNG는 먼저 푸에르토 바야르타 지역의 소규모 타임쉐어 사기 조직들을 흡수했다고 합니다. 그 영어에 능통한 직원들을 모집해 대규모 콜센터를 구축하고 미국, 캐나다 타임쉐어 부동산 소유자와 은퇴자 명단들을 확보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나 변호사를 사칭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죠. 판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타임쉐어를 비싸게 사고 싶어하는 구매자가 나타났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꼬셨는데요.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계약을 진행하는 척 속여 세금, 공증료, 송금 수수료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알아차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돈을 뜯어냈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CJNG가 직접 장악한 고급 휴양 리조트 코베이 가든스를 미끼로 던지며 임대 수익이 높은 리조트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사람들을 꼬드겼는데요.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금을 보내면 완벽하게 만들어진 가짜 서류들이 전송됨과 동시에 전담 상담원이 배치되어 정부 등록 수수료를 내야 한다, 외국인 소유권 등록을 하려면 특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등 영원히 끝나지 않는 선입금 요구가 시작됩니다. 계약금을 인질로 잡힌 피해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돈을 뜯기게 되고, 돈을 뜯기다 지친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를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입금된 계약금과 함께 잠수를 타버리는 게 이들의 수법이었죠. 이놈들이 얼마나 끔찍한 놈들이냐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모르는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법률 회사를 사칭한 다음 피해 금액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해주겠다며 소송 수수료를 받아내기도 하고, 공무원을 사칭한 다음 당신이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 소유한 부동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벌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필리핀 세부처럼 미국 내에서도 꽤 유명한 휴양지이기도 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노인들이다 보니 피해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 FBI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6천여 명의 미국인들이 푸에르토 바에르타를 포함해 멕시코 전역에서 발생한 타임쉐어 사기로 약 3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죠. 2024년 1년 동안에는 공식 집계된 타임쉐어 사기 관련 신고만 약 900여 건, 피해액은 약 5천만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약 5년간 3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5,100억 원. 아니 근데 작년에 발표한 대한민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400명이라던데 대충 한 사람당 2천만 원씩만 피해를 봤어도 6천억 원이 훌쩍 넘죠? 역시 대한민국 사기꾼들 클래스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기 범죄만큼은 멕시코 카르텔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 또 하나의 안타까운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CJNG가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콜센터 있죠. 지난 2023년 5월 이곳에서 근무하던 20, 30대 남녀 직원 8명이 실종된 후 45개의 검은 봉지에 담겨 외딴 계곡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사가 뜬 적이 있었죠. 이유는 퇴사. 지난번 캄보디아 사태 때도 속아서 입사했던 청년들이 있었던 것처럼 합법적인 사이트에 취업 공고를 올려놓고 일이 시작되면 입사할 때 썼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이들을 협박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들을 붙잡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이 콜센터 시내 한복판에 있었는데요. 주변 상인들이나 가족들조차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었다고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고요. 참 무섭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처럼 CJNG가 멕시코 곳곳에서 잔인하고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강력한 무장력 때문이죠.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한국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아주 유명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2020년 당시 멕시코시티 한복판에서 경찰청장에게 400발의 총탄을 퍼부었던 CJNG가 이를 규탄하며 직접 CJNG의 본거지 할리스코주에 방문하려는 멕시코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 올린 영상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저 차량이 바로 그 유명한 방탄트럭 몬스트루오스입니다. 보시면 그 외에도 기관총, 고성능 소총, 방탄조끼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 영상이 전 세계에 공개된 후 멕시코 카르텔의 무장 수준이 군대를 넘어섰다라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이들의 정체입니다. 그루포 엘리트 혹은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면 아마 들어본 분이 있으실까요? 여느 카르텔들이 그렇듯 CJNG도 하나로 통일된 거대한 무장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가진 다양한 무장 그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통일을 안 시키냐고요? 예전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걸프 카르텔 있죠. 멕시코 동북부를 중심으로 1930년대에 만들어져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는 카르텔. 자,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1999년 당시 걸프 카르텔의 보스는 멕시코 공수부대 출신 군인들을 모아 직속 무장 그룹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30여 명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조직력이나 전투력이 일반 군대나 경쟁 카르텔보다 월등히 뛰어날 수밖에 없었죠. 이에 신이 난 걸프 카르텔의 보스는 이들에게 엄청난 봉급을 주면서 동시에 더욱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 부대 규모를 넓혀갔는데요. 기갑부대 출신, 공군 출신, 연방 경찰 출신, 심지어 카르텔 잡으라고 미군에게 전문 훈련을 받았던 엘리트 요원 출신까지 이 부대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투, 암살, 납치, 경호, 고문, 약 공급 루트 확보 등 걸프 카르텔 내의 모든 중요한 일을 도맡아 하며 영향력을 키워나갔는데요. 그러던 중 2003년 3월 이 무장 그룹을 만들었던 보스가 미국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스가 떠나자 이젠 걸프 카르텔이 본체인지 이 부대가 본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결국 2010년 이 부대는 걸프 카르텔로 나와 따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앞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로스 세타스죠. 이후 걸프 카르텔은 이 로스 세타스에게 사사건건 털리게 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때문에 요즘 카르텔들은 너무 강력한 하나의 무장 그룹 만드는 것을 자제하게 되었죠.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CJNG의 대표적 무장 그룹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CJNG는 먼저 자잘한 일들을 처리하는 그루포 X와 CJNG 2000, 도심 지역 게릴라전 전문 부대 그루포 델타, 지역 방어 및 거점 점령을 맡고 있는 로스 게레로스와 로스 카보스, 고위 간부들의 경호를 담당하는 정원사의 사람들, 엘멘초 보스의 곁을 지키는 FEM, 그리고 수뇌부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고위 사령부 특수부대가 있다고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CJNG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대는 이 두 그룹입니다. 바로 헤드리와 그루포 엘리트. 헤드리는 CJNG 내에서 가장 잔혹하다고 평가받는 인물 엘사포가 이끄는 부대로서 기습, 암살, 납치, 고문, 처형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장 폭력적인 실행부대 혹은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유령부대 역할을 맡고 있죠. 사실 이 헤드리가 유명해진 이유는 멕시코를 발칵 뒤집어 놓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인데요. 하나는 할리스코 절멸 수용소 사건입니다. 때는 2012년 할리스코주 테우치틀란시 외곽 지역의 어느 황무지, CJNG는 이곳에 어떤 건물을 만듭니다. 란초 이사기레.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25년 3월 5일 익명의 제보를 받고 그곳을 수색하게 된 사람들은 약 200켤레의 신발, 수백 벌의 의류, 그리고 불에 탄 수많은 유골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네, 이곳이 바로 CJNG가 민간인을 납치해 준 군사 조직원으로 강제 훈련시키고 저항하거나 탈락한 이들을 잔혹하게 학살했던 장소, 할리스코 절멸 수용소였습니다. 참고로 절멸 수용소라는 것은 강제 수용소와는 다르게 애초부터 공장식으로 사람을 학살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시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저 수많은 신발들을 보고 있자면 얼마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을지 가슴이 먹먹해지죠. 간신히 구출되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CJNG는 SNS에 사설 경호원이나 보안 요원 구인 광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속은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에 모였다가 강제로 버스에 탑승된 채 훈련 캠프로 끌려갔던 거죠. 그들은 휴대전화와 옷을 빼앗기고 청부 살인업자가 되기 위한 시험을 치렀고, 시험에 실패하거나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은 협박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 손에 잔혹하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사람 죽이는 카르텔 조직원이 되거나 말 그대로 절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시신들을 처리하는 것도 피해자들의 몫이었고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때 제보를 받고 수색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경찰이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곳은 2024년에 경찰과 군대의 급습으로 10명의 CJNG 조직원을 체포하고 납치된 피해자들을 구출했던 곳인데요. 문제는 이상하게도 할리스코주 검찰이 구출된 피해자들의 진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 절멸 수용소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지 10명을 체포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었죠. 분명히 숨겨진 범죄 사실이 더 많았을 텐데 이 알고도 모른 척하는 정부놈들 때문에 답답하고 분노했던 사람들은 게레로스 부스카도레스 데 할리스코, 우리말로는 할리스코 수색 전사들이라는 카르텔 피해자들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와 함께 2025년 3월 5일 직접 곡괭이와 삽을 들고 이 란초 이삭일의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 참혹한 증거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죠. 이후 이 사건은 멕시코 연방검찰청 FGR이 직접 맡아 조사하게 되었고 당시엔 공개되지 않았던 피해자들의 진술까지 언론에 퍼지며 이곳이 단순한 납치 장소가 아니라 절멸 수용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카르텔과 유착 관계에 있었던 할리스코주의 수많은 검찰과 경찰들이 체포되었고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끝난 줄 알았건만 2026년 1월 13일 하나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수색을 실시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관계자들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란초 이삭일에는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민감한 정보를 가진 핵심 증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보복을 두려워해 미국으로 도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FGR 내부에서 카르텔 측으로 수사 정보가 흘러들어가 기소 절차가 꼬이면서 피해자들이 풀려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기사는 전하는데요. 참고로 이 할리스코 수색 전사들이라는 단체는 매년 실종자와 사상자가 늘어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이 CJNG 카르텔에게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저 CJNG에게 가족을 잃은 민간인들일 뿐이니까요. 이런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 걸고 만들어낸 증거를 가지고도 정부가 지지부진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상황이죠. 아무튼 이 할리스코 절멸 수용소를 헤들이라는 무장그룹이 운영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그룹에 대한 잔혹함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또 다른 사건은 라호스 데 모레노 사건입니다. 나무위키에는 멕시코 5인 살인 사건으로 등재돼 있고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사건은 2023년 8월 CJNG 놈들이 친구 사이였던 20살 언저리 남자애들 5명을 납치해 조직의 암살자가 될 건지 물어본 후 그것을 거절하자 친구끼리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끔찍한 사건인데요. 멕시코 경찰은 이들을 납치한 CJNG 조직원들이 헤드리 소속이었고 이것을 명령한 사람이 휴고 곤살로 멘도사 가이탄 통칭 엘사포였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할리스코 절멸 수용소 사건이랑 수법이 비슷한데요. 납치해서 조직으로 들어올 건지 물어보고 거절하면 서로 죽이게 만든다. 이걸 보면 이 헤들이라는 무장 그룹이 어떤 스타일로 운영되고 있는지 대충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루포 엘리트는 어떤 부대냐? 아까 보여드린 영상의 주인공이 바로 그루포 엘리트인데요. 과거 멕시코에는 뇌물과 매수, 암살에 의존했던 기존 카르텔 세계에 무장 군대를 유행시킨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걸프 카르텔의 아픈 손가락, 로스 세타스죠.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이들은 조직원들에게 전문 군사 훈련을 시킨 후 군사적 전술과 잔인한 고문, 고도의 심리전이 결합된 공포 통치 방식을 선보이며 한때는 멕시코 넘버원 카르텔 자리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CJNG는 이 로스 세타스와 기나긴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장점을 모두 흡수함과 동시에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부대를 만들어냈죠. 그러던 중 2015년 5월 1일 멕시코 할리스코주에서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CJNG의 보스 엘멘초에 대한 첩보를 받은 멕시코 정부군과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오퍼레이션 할리스코를 수행 중이었는데요. 한창을 수색하던 중 멕시코군 헬기 4대가 드디어 호위대의 호위를 받고 있던 엘멘초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호위대 조직원이 꺼내든 것은 RPG 로켓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멕시코군을 상대로 RPG 로켓을 쏜 카르텔은 있었지만 군용 헬기를 직접 추락시킨 것은 이 CJNG가 처음이었죠. 이후 CJNG는 수십 대의 차량에 불을 질러 수많은 도로를 마비시키고 상점과 주유소들에 불을 질러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며 엘멘초 보스를 무사히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죠. 사건 이후 멕시코 정부는 난리가 났고 멕시코 카르텔의 무서움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부의 이런 거대한 작전을 미리 알아낸 정보력, 멕시코군 헬기에 로켓을 쏘는 대담함, 순식간에 할리스코주 전체를 마비시킬 만한 조직력, 이제는 카르텔들이 국가 공권력에 대해 두려움 없이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음이 온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었죠. 바로 이 시기쯤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선 CJNG 카르텔 내 무장 그룹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소문의 실체가 확인된 게 앞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영상입니다. 그루포 엘리트의 공식 등장이었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엘리트 그룹 창설 아이디어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지도부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보스 엘멘초와 그의 경호 책임자인 엘 소브리노는 가장 충성스럽고 경험이 풍부한 암살자들을 모집해 특수 군사 훈련을 제공하고 높은 연봉과 고성능 무기를 지원해 최고의 부대를 만들기로 했죠. 여기에는 내전을 통해 민간인 학살과 고문으로 악명을 높여왔던 과테말라 특수부대 카이빌레스 출신까지 포함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세간에는 이 부대의 훈련 과정에는 인육을 섭취하는 것이 포함되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진실로 밝혀졌죠. 이 기사는 2022년 2월 13일에 올라온 실제 CJNG 조직원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곳에는 식인 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바로 개조 작업에 들어가는데 우선 사지를 절단하는 방법부터 배우기 시작하죠.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내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지 않게 하는 기술은 카르텔이 피해자로부터 정보를 짜내기 위해 선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고문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때 훈련병들은 잘려나간 손발가락을 강제로 먹어야 하는데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시신 전체를 토막내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신을 운반하거나 처리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훈련병들은 주요 장기나 더 큰 살점 조각들을 보스 앞에서 강제로 먹어야만 합니다. 절대 구역질을 하거나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 이것을 먹지 않는다면 훈련병은 절대 그곳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같은 기사에 담긴 미국 마약 단속국의 전직원 마이크 비즐씨의 인터뷰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죠. 이 훈련소의 유일한 목표는 훈련병들을 감정 없는 살인 기계로 만드는 겁니다. 만약 훈련병들이 두려움을 보이거나 실수를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면 그들은 즉시 다른 훈련생들의 희생양이 되어 사지가 찢기고 참수를 당하죠. 그리고 그들의 살점은 다른 이들에게 먹히게 됩니다. 한 번은 한 훈련병이 여자친구에게 훈련소 위치를 누설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발각되자 그는 포박당한 채 송곳으로 머리를 수차례 찔려 바로 살해당했죠. 어쨌든 몇 주간 이어지는 이 끔찍한 훈련소 생활을 버텨내기만 한다면 살아남은 이들은 마약과 매춘부가 동원된 호화로운 졸업 파티에서 성대한 축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역 시카리오가 되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저 영상 속에 나왔던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두 인간 백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후 이 그루포 엘리트는 빅보스 엘멘초의 양아들인 L03의 직속 부대가 되어 CJNG의 주요 무장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이후 할리스코, 미초아칸, 과나후아토, 사카테카스 등 주요 지역의 분쟁 때마다 강력한 전투력을 선보이며 CJNG의 악명을 떨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멘초가 사살되어 사라진 현재 이들을 이끌고 있는 L03이 CJNG 카르텔의 차기 빅보스가 될 수 있게끔 큰 지지대가 되어주고 있죠. 자, 이렇게 CJNG 카르텔의 규모, 사업 형태, 무장력에 대해 조금 자세히 다뤄봤는데요.
CJ ENG가 벌인 잔혹한 사건들과 빅보스 엘멘초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의 첫 영상이라 헤매기도 하고 국내에는 이 카르텔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멕시코 현지 블로그나 뉴스를 일일이 번역해가며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다음 영상도 최대한 심도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악행의 역사였습니다.